지위를 만드는 것들, 사회가 서열을 어떻게 할다 하는지, 다시 말해 한 집단의 위계 구조를 결정하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실험군으로 설정해 그들에게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기회를 준 다음 지켜보는 것이다. 동등한 지위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룹 과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다. 과제를 개시할 때는 서로 동등한 관계인 듯 하지만 그 상태는 오래가지 못한다. 즉각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며 주도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그룹 내에서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일을 말해주기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그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릴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여러 양상으로 펼쳐지겠지만 과제를 받은 어떤 그룹이건 구성원들 간의 지위 관계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맡을 것이고 나머지 구성원은 누가 무엇을 하고 과제를 어떤 식으로 완결할 것인지 등의 결정을 리더에게 맡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그룹, 그러니까 전통적 소규모 사이의 마을 사람들 또는 대장 주유를 놓고 결혼은 침팬지들이 아닌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성인들의 모임에서는 누가 우두머리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실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두 가지 과제를 차례로 완수할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 과제는 피험자들이 혼자서 완수하도록 했고 두 번째 과제는 낯선 사람 4명과 함께 논의해 해결하도록 한 뒤에 이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과제가 끝날 무렵 우리는 피험자들에게 정확한 해결법을 찾은 그룹에게는 약속한 참가비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피험자들에게 하나의 유인이 되었고 모두 최고의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과제에 매달렸다. 요약하자면 이 실험에서 우리는 위계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환경을 설계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여야 한다. 둘째, 두 번째 과제는 피험자들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 셋째, 그 두 번째 과제는 피험자들에게 공통의 관심사이면서 대체로는 이미 정해진 견해가 존재하는 과제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때 비로소 토론을 주도하는 사람,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결정을 내리는 사람,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사람 등 개인들 간의 위계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피험자들에게 해결하라고 제시한 과제는 원래 나사가 개발한 것으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제다. 우선 피험자들에게 자신이 달에서 실종된 우주 비행사라고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우주선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 목록을 제공한 뒤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데 유용할 것 같은 물건의 순위를 매기도록 했다. 이 목록에는 건조식품과 산소 탱크처럼 필수품은 물론 낙하산 원단, 15m짜리 나일론 밧줄 등 쓸모가 아리송한 물품도 섞여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성냥과 같은 함정 품목, 즉 쓸모 있을 것 같지만 산소가 없어 불을 피우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달에서는 무용지물인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느냐 마느냐는 상관없었다. 우리가 보고자 한 것은 피험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떻게 위계구조가 만들어지는가일 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험자들의 지배적 성향 정도와 신망 정도를 측정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피험자가 그룹 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위협적으로 굴거나 군림하려는 사람으로 인식되는지 또는 도움을 주려 하고 사려 깊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펴봤다.
우리는 각 피험자가 그룹 내 다른 피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또는 두려워하는지를 판단하게 했다.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동료 4명과 과제를 푸는 대학생이 의욕적으로 굴어서 타인에게 실제로 두려움을 유발했다는 것이 놀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힘의 우위에 의한 지배란 그런 것이다. 생계가 달려 있어야만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건 아니다. 토론하는 상대방이 화가 날까봐 혹은 짜증이 폭발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배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사람과 신망을 얻는 사람 중 누가 그룹 내에서 주도권을 갖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는 피험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4가지 척도로 측정했다. 첫째, 피험자들은 그룹 내 각 멤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점수로 매겼다. 둘째, 연구 조교들은 우리가 촬영한 비디오를 본 뒤에 각 멤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수를 매겼다. 셋째, 이러한 영향력 평가 점수 이외에도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측정했는데 각 피험자가 그룹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했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피험자는 가장 효과적인 설득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 사람일 것이다. 즉 우주선에 구비된 구명용 물품의 중요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멤버들이 동의하도록 설득한 사람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피험자의 단독 해법이 그룹 해법에 가장 많이 수렴되는가를 평가함으로써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멤버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파악했다. 그리고 넷째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실험군을 구성해 눈동자 움직임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앞에 실험에서 촬영했던 비디오를 감상하게 했다. 이 장치는 피험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 피험자들의 시선은 어떤 그룹에서든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장 긴 시간 집중되었고 따라서 이는 그룹 멤버들의 상대적 지위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 이런 다양한 실험의 결과들을 모아놓고 보니 사회심리학과 진화심리학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놀랄 법한 일이 벌어졌다. 높은 지위는 힘의 우위를 통한 지배를 통해 획득될까 아니면 신망을 통해 획득될까? 답은 둘 다였다.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한 4가지 척도 모두에서 지배와 신망이 동등하게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전략 모두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었다. 그룹 멤버들이 그룹 내에 특정한 사람이 지배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유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다고 평가했을 때도 이들은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는 경향을 보였으며 타인에게 관대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은 멤버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주었다. 피험자들은 지배적으로 행동하는 멤버에게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여겼다. 이 점은 다른 세 척도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지배형, 신망형 지위 획득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위를 획득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사회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각기 다른 두 전략은 고대의 선조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소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현대적 작업 그룹에서도 두 전략 다 통했다. 그리고 그 두 전략은 전적으로 상반된다. 우리가 수행한 실험에서 지배적이었던 그룹 멤버들은 존경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함께 과제를 수행한 나머지 멤버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배적인 멤버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획득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두려움을 유발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그 실험 집단이 폭력으로 통치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높은 지위란 무엇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이를 획득하는지 알 수가 있다. 나아가 자부심을 둘러싼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가 있다. 즉, 사람은 왜 극단적으로 다른 두 유형의 자부심을 느끼는가? 그리고 정치사상 가장 오만하고 공격적인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인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위에 오른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인격 덕분에 현재의 지위에 오른 것인가?
우리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고 쉽게 만드는 동력자이자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유형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안다. 자부심의 표현은 보는 이에게 자신이 바로 그런 바람직한 인간형이자 높은 지위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전달한다. 하지만 지배형 신망형 모델로 바라보자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높은 지위를 말하는 건가? 자부심이 열심히 노력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양식 있는 시민이 되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 자부심은 마땅히 우리에게 신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가?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에 강력한 단서가 있다. 트럼프의 메시지에는 자부심이 배어있다. 단 누가 봐도 오만한 자부심이다. 트럼프가 획득한 높은 지위는 신망형보다는 지배형에 가깝다. 물론 트럼프의 많은 성취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출연한 어플랜티스가 선거 유세 혹은 기자회견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트럼프가 아무리 줄잡아 말하더라도 위협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호전적인 방식으로 힘을 휘두르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내셔널 리뷰의 편집자 리치 로우리는 트럼프에 대해 이렇게 논평한 바가 있다. 나는 지금껏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사람들을 이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그를 무서워한다. 기부자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니 말 다했지 않는가. 지배를 기반으로 한 성공 전략을 구사하는 지도자 상으로 트럼프만큼 극명한 예는 드물 것이며 트럼프가 수시로 표현하는 자부심은 이론의 여지없이 오만한 자부심이다. 진정한 자부심이 신망을 부여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데 이상적인 감정이듯 오만한 자부심은 지배력 획득에 필요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감정이다. 오만한 자부심은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주위의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낫다고 믿는다. 이 감정은 남을 조종하려 들고 적대적으로 굴게 만들며 언제든 타인, 특히나 먹잇감이 되기 쉬운 사람들을 폄훼하려 들게 만든다. 실제로 오만한 자부심과 짝을 지어 다니는 거만함, 공격성이야말로 타인을 열등하게 취급하고 약자를 멋대로 부리는 행동에 꼭 필요한 성향일 것이다. 나와 동료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을 실험군으로 하는 또 하나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미 위계 구조를 갖춘 집단, 즉 대학 대표 스포츠팀의 선수들 대상으로 설정하고 축구, 야구, 럭비, 배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서로 잘 알 뿐만 아니라 서로의 팀 내 서열까지도 알고 있는 학생들을 표본으로 모집했다. 스포츠 팀에게는 승리라는 명시적이고 확고한 목표가 있으며 엄격한 위계 질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팀을 이끄는 것은 주장이며 명시적인 지구는 없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은 누가 리더 역할을 하며 누가 뒤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가에 모두 동의한다. 이런 이유로 대학운동팀 동료들은 지배와 신망과 연관된 감정 연구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표본이었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동료들의 지배와 신망 정도를 점수로 매기게 했다. 과연 평소 진정한 자부심을 자주 경험한다고 했던 선수들이 동료들로부터 가장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동료들이 존경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오만한 자부심을 자주 느낀다고 보고했던 선수들은 동료들에게 지배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선수들은 팀을 지휘하고 통제하며 동료들에게 리더로 여겨졌지만 좋아하는 동료라는 평을 받지는 못했다. 오히려 동료들은 이들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어떤 일을 벌어질까 두려워했다. 결국 진정한 자부심은 신망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인 반면에 오만한 자부심은 지배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감정일 수 있다. 이는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다. 위압적으로 남을 통제하려 들고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 그럼으로써 지배력을 획득하게 해주는 그 행동이 오만한 자부심 같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만한 자부심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최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정이다. 그로부터 이어진 결과가 바로 속 터놓는 친구나 격의 없는 인간관계는
없다시피 하면서 만인에게 두려움과 염증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다. 진정한 자부심은 자신의 성취에 자신감을 부여한다. 실로 자부심은 성취를 향해 달리게 하는 당근이다. 물론 자신의 성취에서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 성취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주체하기 어려운 천재성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말이다. 하지만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게 만드는 감정은 아니다. 진정한 자부심에 의해 촉발된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려는 욕구야말로 신망 높은 평판을 얻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성향이다. 이때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특히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치 있게 여기는 반면인 경우가 많다. 진정한 자부심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강렬한 감정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객체적 자아의 발달에 연료가 된다. 아직 먹지 않은 당근이 맛있어 보인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나는 동료 학자들과 특히 진정한 자부심이 학생들에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력인지 테스트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진정한 자부심을 자주 느끼며 이 감정이 그들에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의욕을 자극하는 동력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부심이 경험이 목적지향적 행동의 동기가 되어 직접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촉발한다는 가정이었다. 우리는 학생들이 지난 학과 시험에서 잘해낸 내가 자랑스러워 그러니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험도 잘 봐야겠다고 다짐하리라고 생각했다. 우리 예상이 어긋났다.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데 진정한 자부심이라는 자극제는 필요 없었다. 이들은 높은 성취를 거두었을 때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그중 열심히 하지 않았던 몇몇 학생도 다음 시험에서 또다시 높은 성적을 받았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정해진 일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동기를 부여하는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아침마다 이를 닦기 위해 우리가 치과에 가는 공포를 느껴야 할 필요는 없듯이 말이다. 행동이 일상화하면 동기부여가 불필요해지며 따라서 이미 높은 성적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처럼 높은 성적은 아니었던 학생들, 즉 시험에서 늘 상위는 아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아닌 이들에게서는 아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이 학생들에게는 진정한 자부심이 의욕을 북돋우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이들은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유형이 아니어서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여지도 별로 없었다.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형편없는 성적에 대한 반응으로 스스로에게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곧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잘못되었으면 스스로를 당당하게 느끼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각성이 왔다고 답했다. 자부심의 결핍과 그 감정을 뒤찾고자 하는 욕구가 이 학생들을 분발하게 만들었고 이 같은 변화가 다음 시험에서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 시험 성적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던 학생들이 다음 시험에서 실제로 성적이 향상된 이유는 그 감정을 경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좋은 성적을 통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던 학생들은 변화에 대한 각성이 필요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부터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했다는 사실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굳이 자부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여러모로 이치에 닿는다. 이들은 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해도 여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자부심이 당근이라면 상위권 학생에게 그것은 이미 먹은 당근이다. 아직 이를 맛보지 못한 학생들, 즉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당근이 변화의 촉발제가 된다. 이들은 자부심을 잃은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로 그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한편 이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으로 오만한 자부심은 진정한 자부심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정도는 훨씬 약했다.
진정한 자부심과 달리 오만한 자부심은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만한 자부심은 자신이 대단하다는 느낌과 연관되는데 그 대단함은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오만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지는 않는다. 반면에 진정한 자부심은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자부심으로 신망을 얻는 데는 필수이나 지배력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오만한 자부심도 자부심이다. 그렇다면 오만한 자부심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만한 자부심 또한 노력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다. 단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렇다.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은 성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류의 노력을 하게 만든다면 오만한 자부심은 타인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노력을 하게 만든다. 오만한 자부심에 이런 유형의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정한 자부심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창의적 사고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단순히 이 개인들이 본래 창의적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만한 자부심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은 일적 동기가 있을 때만, 즉 창의성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만 창의성을 보였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지위 등 자신에게 주어질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판단이 들 때만 창의성을 발휘하며 노력을 기울인다.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한다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오만한 자부심 성향을 지닌 개인이라도 올바른 생각의 방향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창조 그 자체를 위해 에너지를 발휘하지는 않지만 타인에게서 높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창조성을 보이기도 한다. 관찰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내보이려고 할 때에도 창조성을 발휘한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기쁨 또는 분노를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글로 적은 뒤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과제를 수행했다. 벽돌 한 장의 용도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상상해 2분간 써내려가는 단순하게 짝이 없는 과제였다. 창의력이 특별히 뛰어나진 않는 일부 피험자들은 문 버팀목 이상의 아이디어는 내놓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가라테의 격파용 벽돌, 살인 무기, 종이를 눌러놓은 서진, 바비 인형의 장례식을 위한 모조관까지 온갖 기발하고 놀라운 발상을 줄줄이 내놓는 피험자들도 있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 기쁨의 감정을 느낀 피험자들 중 진정한 자부심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창의성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들은 벽돌의 용도에 관련해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기쁨은 세계가 문제없다는 신호이며 따라서 이 결과는 진정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편안한 상황일수록 더욱 큰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마찬가지로 기쁨을 느꼈지만 오만한 자부심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덜 창의적이었다. 상황이 편안할 때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거나 창의적인 시도를 하기보다는 타고난 재능을 믿고 승승장구한다. 이 차이는 진정한 자부심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데 효과적인 기폭제가 된다는 한 가지 이유이다. 그렇다면 기쁨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느낀 피험자들은 어땠을까?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분노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오만한 자부심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기쁨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분노가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이 조건에서 오만한 자부심 성향의 사람들은 벽돌의 용도를 훨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는 앞에서 A적 동기가 그랬던 것처럼 오만한 자부심이 창의성을 강화시키는 상황을 따로 있음을 시사한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취욕이나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과시욕, 어떤 미지의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이 동기부여가 된다. 이것이 힘의 우위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동기부여의 양상이다. 지배적인 지도자가 성공하려는 이유는 소중한 자원으로 자신에 속한 집단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거나 타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강하고 더 잘났거나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한다. 평생에 걸쳐 더 크고 더 많은 건물을 세우겠다는 신념을 실현해 온 것은 물론 최근에는 미국 전체를 지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해보라.
업계에서 자신의 회사가 최고의 권좌를 지킬 수만 있다면 직원들을 공포로 다스리는 일 따위는 개의치 않았던 스티브 잡스도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인간 사회에서 왜 오만한 자부심이 진정한 자부심 못지않게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한 행동을 조작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오만한 자부심이 직역이다. 이는 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일 수도 있다. 자부심과 관련된 네 영역은 신경학자들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심리 처리 과정이 여러 신경 영역에 두루 걸쳐서 일어난다는 점을 볼 때 이를 발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자부심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테스토스테론을 생각해보자. 테스토스테론은 지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왔다. 몸싸움에서 체스 대회까지 다양한 사건에서 지위가 상승된 직후에 남자와 수컷 원숭이 모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한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지위 호르몬만이 아니라 호전성 호르몬이기도 하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지위가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대체로 저소득의 생산직 노동자가 많으며 실직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지위 향상에 대한 반응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승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질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경향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연관된다. 이 이율 배반적인 근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장의 앞부분에서 다룬 내용을 기억한다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테스토스테론과 연관된 높은 지위는 필시 신망형은 아니라고 말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자들은 호전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타인과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고 폭력성을 보인다. 모두 지배력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특성이며 이것이 프로스포츠 팀이나 교도소처럼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위계 집단에서 이런 특성을 지닌 남자들이 지배권을 잡는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신망을 획득하는 데 역효과를 낳으며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망이 높은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물론 예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남자들은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연관되는 호전적 성향을 볼 때 현대의 사무직 또는 전문직 집단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자가 최정상의 지위에 오르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당신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한다면 잠시 생각해보자. 직장에서 걸핏하면 욱하는 사람 한 명쯤은 쉽사리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멋대로 성질을 부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지 않는가. 반면 운 좋게도 협력적이고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곁에 있으면 기분 좋은 리더가 여러 명인 직장도 있을 수 있다. 지배와 신망은 둘 다 권력을 얻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집단의 성격에 따라 위계 구조의 성격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힘의 우위에 의한 지배가 테스토스테론과 연관된다고 해서 지배가 남성만의 전략이라는 뜻은 아니다.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나는 위계 구조를 연구하면서 남성 실험군과 여성 실험군 모두를 테스트했는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그룹에서도 이러한 지배 전략이 남성 그룹에서만큼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다소 의외일 수도 있지만 여성의 지배적 행동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에게는 다르게 작용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지위 호르몬이자 호전성 호르몬이지만 어쨌거나 남성의 성 호르몬이다. 여성이 보이는 지배적 성향과 관련될 수 있다는 근거가 존재한다. 또한 여성의 오만한 자부심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안드로겐이라는 물질 중 하나로 이 안드로겐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은 자신의 지위가 동료들보다 높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작 동료들은 그 여성의 지위를 낮게 여기는 상황이어도 말이다. 이는 나르시시스트, 즉 주로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개인들이 자신을 높이는 전형적인 태도와 상당히 비슷하다. 게다가 한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성 수감자들은 비폭력 범죄나 정당 방위에 의한 폭력 범죄보다는 이유 없는 폭력 범죄로 재수가 된 경우가 더 많았다. 이 결과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오만한 자부심에 반응하는 호르몬일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부심은 어떨까? 이 자부심과 관련해서도 테스토스테론이 추적될까?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자부심은 특정 호르몬과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세로토닌이다. 프로작, 졸로포트 등 흔히 처방되는 항우울제의 목적이 바로 뇌에서 이 세로토닌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로토닌은 지의 획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인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위가 높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위가 높은 수컷 원숭이들은 세로토닌 수치가 만성적으로 상승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개체들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개체들의 방식과 달랐으며 이는 사람의 경우에도 매 한 가지였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지도자들은 호전적이지 않아 친화적인 방법으로 힘을 얻는다. 원숭이의 뇌에 인위적으로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사기적으로 변하고 온순해져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려 털을 다듬어 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친화적인 행동을 더 높은 지위를 얻는 데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도 트립토판을 복용하면 말 다툼이 줄고 우호적인 성격이 되며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모든 사례를 놓고 볼 때 높은 지위와 호전성을 동일시하는 생물학자로서는 놀랄만한 점이 발견된다.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면 성격이 온순해지면서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망 획득의 바탕이 되는 진정한 자부심에 생리학적 지표가 있다면 세로토닌이 적법한 후보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연구는 우리가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이라는 두 유형의 자부심을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적응적 이점이 있기 때문임을 말해준다. 오만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거만함, 호전성, 못되게 구는 태도가 나타나는 데는 진화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진정한 자부심 성향이 강한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지만 지배적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 진화의 산물이다. 좋든 싫든 오만한 자부심도 진정한 자부심과 똑같이 적응적 감정이기 때문이다. 신망형 리더, 지배형 리더. 진화 과학을 해석한다는 것은 과학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평범한 비전공자들이 흔히 범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로 인해 진화 심리학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곤 한다. 어떤 것이 인간의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굳이 생물학 영역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은 곧 좋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식품 포장에 천연 향미료라는 글귀 하나만 붙여도 매상이 껑충 뛰어오르는 현상 역시 이런 인식의 발현이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것 중에서 알고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경우도 많다. 여기에서 좋은 것은 대개 도덕적이거나 친사회적인 것, 심지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유전자의 유일한 목적은 스스로를 번식하는 것이며 이 목적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만큼 때로는 이를 위해 개개인의 행복이나 우리 사이의 건강을 희생해야 하는 결과물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거나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법이다. 대부분의 진화 과학자들은 이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과학자가 강간이나 아동학대 같은 끔찍한 행동을 두고 진화적 기원을 논한다고 해서 그가 내심 이 전략을 좋은 것으로 믿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모욕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자연스럽게 주어진 행동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에 과연 어느 정도로 좋은 것인가?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로 좀 더 좁혀보자면 지배는 좋은 것인가? 지배가 자연스러운 행동, 즉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행동임을 쉽게 증명된다. 지배는 사회적 지위 획득 전략으로 지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따라서 지배적 성향이 강한 개인들의 유전자가 생존과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것인가? 지배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정당할까?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기는 것이 그러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다간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라면 그것이 사회를 위해서 좋을 리가 없다. 집단의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게 만들지 않는가. 성공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지배자가 이끄는 집단이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힘의 우위를 통해서 지배하는 위계 구조는 아마도 집단 내 갈등이라는 부담을 줄곧 안고 가야 할 것이다. 낮은 지위의 구성원들이 단결하여 무능하고 경멸스러운 지도자를 타도하려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수집한 소량의 근거들은 지배적 성향의 지도자에게 장단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대로 동료들과 나는 소규모의 대학생 실험군을 구성해 몇 가지 그룹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조각 하나가 빠져 있는 퍼즐에서 패턴을 찾는 문제, 최적의 장보기 방법을 내놓는 문제 등 대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 능력이 필요한 과제였고 좀 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벽돌 용도 테스트 같은 과제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수행한 그룹 연구, 달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필요한 물건의 순위를 매기는 과제의 풀이 과정에서처럼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위계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룹 내 한 사람을 리더로 미리 지정해 주었다. 이로써 그 리더가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혹은 신망으로 이끄는지가 다양한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고자 했다. 신망으로 이끄는 리더의 그룹이 과제를 더 잘해낼까? 지배적인 성향의 사람이 리더인 그룹은 고전할까? 결과는 놀라웠다. 피험자들이 모든 그룹들에 대해 매긴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신망형 리더가 이끄는 그룹들은 단 한 가지 과제에서만 잘해냈다. 벽돌의 용도 관련 과제에서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다. 반면에 지배형 리더가 이끄는 그룹들은 이 과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과제에서 더 잘 해냈다. 지배형 리더들은 그룹 구성원들을 진두지휘하여 신망형 리더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답을 끌어냈다. 지배형 리더들이 더 똑똑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결정을 내리거나 정답을 도출하거나 해서 과제를 완수했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지배형 지도자가 그룹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두고 전 CEO인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이를 너무나 잘 경험했던 애플 직원들이 붙인 이름이 있다. 이름하여 현실 왜곡장이다. 잡스의 설득이 어찌나 효과적이었던지 간에 직원들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가 주어져도 결국에는 다른 여지가 없겠다는 생각에 체념하고 이를 받아들였고 뭘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귀엽고 빈번히 해내곤 했다. 지배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이익이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아프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 창의적이고 다양한 해법을 되도록 많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배적 지도자가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솔선해서 도와주는 그룹들이 벽돌 용도 과제에서 더 큰 성과를 냈다. 잘못된 답이 나왔을 때 리더가 대뜸 나서서 비판하는 기분이 든다면 구성원들은 심할 경우 두려움마저 느끼며 따라서 조금이라도 틀을 벗어난 아이디어 같으면 의견을 내놓기를 꺼리게 된다. 반면에 친근하고 지혜로우며 아랫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람이 이끄는 그룹이라면 아무리 해괴한 아이디어라도 훨씬 편한 마음으로 마구 내놓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그 한 가지 해법, 아니 더 많은 해법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지배형 리더가 이끄는 그룹의 또 다른 단점으로 우리의 연구를 볼 때 이런 상황이 그룹 구성원들을 훨씬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있다. 그들은 리더를 무서워했고 피험자로 참여해 과제를 풀던 시간을 덜 즐거워했다. 반면에 신망형 리더가 이끄는 그룹 구성원들은 피험자로 참여한 경험을 즐거워했다. 그들의 전체적인 성적은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그룹과 리더를 좋아했다. 또 자신의 결과물을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룹의 높은 소속감과 헌신을 보였다. 게다가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과제 수행 결과에 관한 자신감과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신망형 리더가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도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증진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업의 창의성과 다양한 사고를 추구하고 직원의 행복과 자신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신망형 리더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배형 리더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성원들의 행복도는 더 낮고 이런 리더 밑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지만 목표 달성에는 더 유리할 수가 있다. 물론 직원들이 낮은 만족도와 높은 이직률, 창의성 저하라는 대가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배적인 독재자가 적어도 신망형 지도자만큼 집단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또 하나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배적 성향이 강한 리더가 특히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배적 지도자들을 경쟁을 즐긴다. 집단 내에서 그리고 집단 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신망형 지도자들과 달리 지배형 지도자들은 늘 싸움, 거리를 잡는 사람들이다. 집단 내 갈등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능가하고 패배시키는 집단에게 갈등은 호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배형 지도자가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고양시키며 심지어는 전략적으로 가장 능력 있고 노련한 구성원을 힘있는 자리에 앉히기도 한다. 이것이 지도자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처럼 집단 내 알력이 있을 경우에 지배적 지도자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발도상국이나 내정이 적은 사회들이 대체로 독재자에 대해 통치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유형의 지도자 지하에 국민들의 일상은 많은 희생을 치료하는 힘겨운 고통이 아니겠지만 집단의 유지는 보장된다. 집단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떠나서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든 지도자가 지배형인 것이 오히려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똑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 매사에 노력하는 성품이나 선한 성품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부류다. 실마형 지도자 밑에서라면 이들은 사회 계층 사다리의 하층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배적 리더십을 통해서라면 집단에 이바지할 지혜나 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성정이 심술궂고 공격적인 사람이라도 힘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 남보다 더 크거나 더 강하거나 더 부유해져야겠지만 말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의 동료 구성원들로부터 반감을 사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과도한 대가다. 그래서 차라리 계층 스타리의 밑바닥에 머무는 쪽을 택한다. 실제로 한 사회 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화합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지배 기반의 성공 전략을 성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것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계속 그 지위에 머무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불리한 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은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특히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현대 북아메리카 사회의 대다수처럼 그들은 강압과 조정이 지위 상승에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규범과 이상적인 자아상을 저버리는 일, 아예 지위 게임이 물러나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로에게 힘을 주는 뜻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지배적 전략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거나 권세를 얻으면 친구는 섬기게 되며 하다못해 시적인 우방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배와 신망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출했다. 어쩌면 지배와 신망 둘 다 각 권력 획득에 동등하게 유효한 방법이며 따라서 오만한 자부심과 진정한 자부심 둘 다 동등하게 적응적 이점이 있는 감정이라는 점이 중요한 결론일 것이다. 이 두 자부심은 완전히 상반된 행동과 지각 패턴을 유발하지만 둘 다 사회 계층의 최고 단계에 이르러 도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람이 왜 오만한 감정을 느끼도록 진화했는가처럼 자부심의 진화적 연원에 관한 의무뿐만 아니라 이 감정과 도덕을 연관성을 설명해준다. 또한 역사적으로 자부심이 지약시되어 온 동시에 미덕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유와 더불어 진화적 관점에서 두 유형의 자부심 모두 지약도 미덕도 아님을 설명해준다.
진화된 감정의 자부심은 적응적 행동을 유발하며 이때 자부심은 각기 다른 양상의 적응적 행동을 유발한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부심은 성취와 양심, 공감을 오만한 자부심은 자만과 호전성, 이기심을 유발한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이 좋은 감정인가 나쁜 감정인가가 아니라 이 감정들이 어떻게 적합성 즉 개체가 생존과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였냐이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근거들을 두 유형의 자부심 모두 그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진정한 자부심과 오만한 자부심 모두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며 이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원과 배우자를 놓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개인 간 경쟁에서 삽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부심이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부심이 우리를 성취, 지향적이고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는지 혹은 호전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드는지, 또 자부심이 어떻게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게 만들며 사회 계층의 하단에 올라가게 만드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것이 사회적 문화적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알아볼 것이다. 자부심이 우리 개인에게 지친 영향은 우리 개개인의 집단을 위해서 하는 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의 문화와 진보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자부심은 인간 본성의 일부다. 그러나 거꾸로 그 본성을 형성하는 것 또한 바로 자부심이다. 우리 인간은 현존한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한 존재다. 주위에서 무언가를 학습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문화적 지식을 소유 공유하거나 모방하고 전파하는 능력은 인류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부심 없이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류가 역사를 통틀어 이루어낸 수많은 중대한 성공과 발명의 발자취를 밟아가다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오해받아왔던 이 감정을 만날 것이다.